한국은행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료윤리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김정아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바로 연명의료 결정제도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 결정법은 연명의료를 그만둘 수 있도록 임종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법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제도가 정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명의료를 받게 되는 환자 수는 오히려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연명의료를 받고 있는 걸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더 잘 보장할 방법은 없는 걸까? 라는 두 질문을 가지고 최근 발간된 한국은행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차분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우 과장님, 유인경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연구원 인구노동연구실 정종우 과장입니다. 인구노동연구실 유인경 과장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실 연명의료나 연명의료 결정제도라는 개념이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종우 과장님, 먼저 연명의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연명의료란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임종이 임박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효과보다는 생명 연장 자체의 목적을 둔 의료 행위를 말합니다. 연명의료의 대표적인 시술로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같은 시술이라고 하더라도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일반적인 의료 시술이지만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연명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이 연명의료를 받을지 말지를 환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인경 과장님께서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거 우리나라는 환자가 명시적으로 치료를 거부하거나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도 연명의료를 받아야만 했는데요. 2018년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 요양서를 작성하거나 말기 환자가 되었을 때 의료진과 함께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여부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밝힌 뜻을 임종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따를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과 조력존엄사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두 개념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두 개념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연명의료 중단과 조력존엄사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더 이상 회복 효과가 없는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지 죽음을 앞당기겠다는 선택은 아닙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을 줄이기 위한 의료적 조치와 돌봄은 끝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 조력존엄사는 사망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약물을 처방받는 것과 같이 의료진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아마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사항이자 어쩌면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왜 한국은행에서 연명의료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셨을까요? 네, 이번 연명의료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최근 몇 년간 진행해온 구조개혁 보고서 중 하나입니다. 저희 인구노동연구실이 초고령 사회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생애 말기 의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생애 말기 의료 중에서도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게 되어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보고서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령층의 경우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응답이 80%를 훌쩍 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연명의료가 중단되는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종우 과장님, 이 괴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향과 실제 사이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연명의료를 경험한 환자 수는 지난 10여 년간 연평균 6.4%씩 빠르게 증가했는데요.
저희 분석에 따르면 연명의료 환자 수 증가에는 인구 고령화 요인이 전체 증가분의 약 60%를, 사회, 문화, 제도로 인한 의사결정 제약 요인이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연명의료 환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바꿀 수 있는 영역도 작지 않다고 보고 계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명의료 결정을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나이가 들고 말기 환자가 되어 임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연명의료 결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명의료는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전 논의부터 연명의료 중단 이후 돌봄까지 연속적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연구 과정에서 저희는 연명의료에 관한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전 논의 단계, 의료기관 선택 단계, 임종기 판정 단계, 연명의료 중단 이후 돌봄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환자의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이 존재하고 이것들이 누적되면서 결국 환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사전 논의 단계부터 보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죽음에 대한 논의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문화가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환자의 평소 생각이나 가치관이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현행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연명의료를 중단할지 말지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선택지가 너무 단순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환자 중에는 모든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특정 시술만 받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현재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환자들의 다양한 선호를 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들을 보면 본인의 의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여러 항목이나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선택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연명의료 중단을 시행하려면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급 종합병원과 같은 대형 병원과 달리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의 경우엔 이 윤리위원회 설치 비율이 매우 낮은데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용윤리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 설치 규모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또는 공용윤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병원에서는 임종기 환자가 사전에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병원의 여건에 따라 환자의 권리 실현에 제약이 있을 수 있군요. 세 번째는 임종기 판정 단계입니다. 현행법은 임종기에만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고 있죠. 네, 현재 연명의료 결정법은 회생이 불가능하고 임종이 임박한 상태로 정의되는 임종기에만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임종기라는 기준 자체가 엄격하고 의학적으로도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임종기로 보지 않고 임종이 임박했다는 조건까지 충족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환자에 따라 임종에 이르기까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기 때문에 임종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의료 현장에서는 임종기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임종기로 판정받기 전까지는 시술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 분석에 따르면 임종 1개월 내에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 중 임종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중단한 경우가 40%나 되었습니다. 결국 임종기 판정이 자기결정권의 실현에 문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편 의료 현장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이 연명의료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됨을 지적해 왔습니다. 네, 저희 연구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연명의료로 인한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연명의료 고통지수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고통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시각적 통증 척도라는 방법론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각 질환을 겪는 환자들에게 통증이 없는 0점에서 극심한 통증이 있는 10점 사이 값을 고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계산 결과 연명의료 환자분들이 평균적으로 겪는 신체적 고통은 35점으로 단일 질환이나 시술에서 경험하는 최대 통증의 약 3.5배 수준이었고요. 고통지수 상위 20%에 해당하는 환자가 겪는 고통은 약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명의료를 받는 과정에서의 고통이 수치적으로도 상당하게 나타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생애 말기 환자들은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고통에 노출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사실 대안은 이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인데요.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생애 말기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합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니 자연스럽게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 돌봄 단계에 대해서 논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희망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희망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인프라가 부족하고 연계 체계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병원 내 임종, 그것도 완화 의료적 돌봄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임종이 거의 유일한 선택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 모든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환자 개개인의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한 걸음 더 성숙시키기 위한 4가지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화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도입하자는 제안입니다. 정종호 과장님,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것인가 아닌가를 일괄적으로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연명의료에 대한 생각과 선호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것인데요. 어떤 분은 심폐소생술은 원하지 않지만 수혈은 받고 싶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모든 연명의료 시술을 전혀 원하지 않고 대신 통증 완화를 위한 노력을 끝까지 바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도에서는 그런 환자의 선호를 세심하게 담기는 어렵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연명의료 시술을 항목별로 선택할 수 있고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나 임종 장소 같은 내용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개인화된 의향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연명의료를 원하는 사람의 선택 역시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국민 홍보와 참여 경로 확대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많은 분들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 자체를 잘 모르시거나 나와는 아직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도록 안내하고 중장년기에는 실제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거나 가족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 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는데요. 저자들께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연구진은 연명의료 시술을 희망하는 분들도 또 거부하는 분들도 의사를 사전에 밝히셨다면 모두 혜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고서에서 인센티브 논의에 앞서 제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저희가 제안한 새로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도입된다면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연명의료를 받기 희망하는 분들까지도 의향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더불어 임종 방식에 대한 개인의 가치와 선호를 세분화해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와 같이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참여 경로 확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 일부 기관에서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평소 이용하는 동네 병원에서도 의료인과 상담하며 작성할 수 있다면 제도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등록이나 AI 보조 상담 같은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면 연명의료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얻을 수 있고 절차가 복잡할 것 같다는 심리적인 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보완 방향은 제도 사각지대와 이행 시점 문제입니다. 앞서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이야기도 나왔었죠. 네, 어느 병원에 있느냐에 따라 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진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에서도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종기 기준에 대한 논의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현재는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시기가 임종기로 한정되어 있지만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정착 단계에 들어선 만큼 이 이행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미 학계에서는 연명의료 중단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대만,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도 말기 시점부터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지 못한 환자를 위해 환자가 신뢰하는 사람을 미리 지정하는 의료결정 대리인 제도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연명의료 중단 이후의 돌봄입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연명의료를 중단한다고 하면 자칫 방치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연명의료 중단 이후의 돌봄이 더욱 중요합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의료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치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한 이후에도 완화의료, 심리상담, 가족 지원 등이 끊임없이 이어져야만 환자와 가족 모두가 안정적으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을 확충하고 일반 의료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이 네 가지 보완 방향은 연명의료를 무작정 줄이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환자 각자의 가치관에 맞는 선택이 제때,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한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충분히 존중받고 있는지를 되돌아봄으로써 모든 국민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으신 한 문장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제도란 특정 선택을 유도하는 제도가 아니라 각자의 가치에 맞는 선택이 끝까지 존중받도록 돕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역시 누군가의 삶의 마지막을 대신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주는 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신 정종우 과장님, 유인경 과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조금 더 차분하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고서와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